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평생 자신만 생각하며 희생하고 살아온 인생에 작은 불꽃이 일렁일 만한 사건이 있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할아버지입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30 다 된 딸이 예뻐봐야 뭐가 예쁘겠냐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아직도 딸을 보면 어린 시절의 모습이 그대로 떠오르며 마음이 뭉클하고 좋아요. 사실 제가 40대에 아내랑 이혼하고 혼자 딸을 키우고 살았거든요. 당시에 아이가 고등학생으로 한창 예민했던 사춘기였는데 부모로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해서 아직도 딸을 보면 안쓰럽고 애틋해요. 그런 마음에 딸에게 조금이나마 부족하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고 살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도 딸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아내와 헤어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때까지 기다려주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도무지 아내를 참고 살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며칠이라도 참고 살았다간 제가 금방이라도 죽겠구나 싶어서요. 아내와 제 사이가 처음부터 안 좋았던 건 아닙니다. 아내와 저도 처음 결혼했을 때는 행복했어요. 아내와 저는 20대 때 같은 직장에서 만나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저는 결혼까지 약속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다시는 연애를 하지 않겠다 다짐했을 때였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전 여자친구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거라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와 전 여자친구는 서로 평생 함께 살고 싶을 만큼 좋아했지만 전 여자친구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정말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한 줄거리처럼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제가 사는 집까지 찾아와 차를 태워 대궐 같은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여자친구의 아버지께서 무슨 조직의 보스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앞길도 창창한 친구가 이런 실수를 해서야 되겠나. 우리 정숙이는 따로 씩 올리기로 약속한 남자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 괜한 기대하지 말고 헤어지게. 연애하는 동안도 전 여자친구네 집안이 보통 집안은 아닌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집도 으리으리하고 집안에도 일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당시에 저야 고작 20대 이제 막 취직한 사회초년생이었으니 바짝 쫄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서워도 이대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님, 지금은 제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지만 저 대학도 나왔고 다니는 직장도 탄탄해요. 앞으로 절대 정숙이 고생시킬 일 없으니까 제발 교제만이라도 허락해 주세요. 저 정숙이 정말로 사랑해요. 저는 무릎까지 꿇고 앉아 아버님께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눈엔 저는 그냥 하찮은 애송이었어요.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자네 참 머리가 나쁘네. 딱 보면 계산이 안 돼? 내 딸은 자네 같은 남자랑 사느니 차라리 평생 결혼 안 하고 나랑 사는 게 훨씬 낫지. 괜히 사랑이니 뭐니 떠들다가 실수해서 자네 같은 가난뱅이랑 살면 평생 지질이 고생만 할 텐데. 그리고 자네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 생각은 안 하나. 자꾸 이러면 지금 다니는 직장도 내가 못 다니게 하는 수밖에 없어. 그때 아버님의 눈빛을 보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나는 절대 한 식구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구나 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께서 저는 절대 정숙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고작 해봐야 3년이면 끝날 텐데 그 이후에 정숙이가 분명 후회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요. 옛말에 사람은 다 끼리끼리 만나야 한다고 했어. 이게 없는 사람들한테는 모진 소리같이 들려도 결국 조금 더 살아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저는 현실을 자각했어요. 제가 모도를 나무를 올려다 봤구나. 현실은 영화가 아닌데 괜히 여기서 더 나아갔다가는 아버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까지 망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정숙이를 사랑하지만 용기는 없는 남자였습니다. 더 나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날 아버지의 말씀대로 정숙이와 헤어지겠다고 이야기한 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정숙이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어요. 아버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정숙이는 매일 우리 집에 찾아오고 회사 앞까지 찾아오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를 위해서도 정숙이를 위해서도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정숙이와 헤어진 뒤 1년 넘게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집, 회사만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이별을 겪었으니 더는 무슨 여자를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 속을 모르는 부모님께서는 무조건 30 되기 전에 장가를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워낙 옛날이다 보니 남자 나이 20대 후반만 되어도 노총각이라고 난리였어요. 부모님은 툭하면 선을 보라며 고향에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동네에 차만 처냐만 있으면 저에게 만나보라고 했어요. 선도 선이었지만 부모님 댁에 내려갈 때마다 제 앞에 들이미는 사진조차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색이 장남이라는 놈이 아직까지 여자가 없으면 어떡해? 얼른 아무나 후다닥 만나서 식 올리고 살 생각해. 당시에 할머니께서 중풍으로 고생하실 때라 아버지는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무조건 장가를 가야 한다고 상하였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결혼 생각이라고는 일절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아내를 만나고 난 뒤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제가 다니던 직장에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어린 신입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같이 일하다 보니 성격도 밝고 다른 직원들하고도 가깝게 잘 지내는 게 호감이 가더라고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아내가 저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냥 밝고 귀여운 직장 동료로 지낼 생각이었는데 아내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말도 걸고 퇴근할 때마다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로서 여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니 여러 번 아내의 집에 데려다주며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그 이후 자연스럽게 정이 생겨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땐 저도 뭣도 모르고 아내가 마냥 좋았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이 어리고 사회 경험도 별로 없으니 어설프고 잘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많이 이해해줬어요. 그래서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하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결혼 생활에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저 모르게 벌려놓은 일이 너무도 많더라고요. 저는 아내와 이혼할 때까지 아내가 진 빚을 갚기 위해 허덕이느라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웠어요.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딸아이를 지켜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아내는 본인이 궁지에 몰리자 자식이든 뭐든 신경도 안 쓰고 다 내팽개쳐 버리더군요. 처음엔 이혼해도 자기가 딸을 데려가네 마네 하더니만 제가 남은 빚 일부를 갚아주겠다고 했더니 바로 양육권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원래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랑 자식보다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던 여자였거든요. 아내와 결혼해서 살면서 느낀 건데 아내는 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린애였어요. 결혼 전에는 단순히 밝고 애교가 많은 여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살다 보니 정신연령이 낮아도 너무 낮더라고요. 세상 천지에 이렇게 무식하고 모자란 여자는 처음 봤어요. 결혼하자마자 아내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지금이야 여자들도 웬만하면 다들 아이를 낳기 전까지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런데 저희 때는 그런 일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게 보편적이었어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결혼하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살림에 살자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결혼 전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으니 못하는 거야 그러려니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결혼해서 아내로서 삶을 살기 시작했으면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저희 아내는 그런 점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도 할 줄 모르니 손도 까딱 안 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퇴근하고 오면 맨밥에 시장에서 사온 반찬 몇 가지 제가 차려서 먹고 설거지까지 제가 했어요. 당시에 제가 양복을 입고 출퇴근을 했는데 제가 입는 양복이랑 셔츠를 세탁소에 맡기는 것도 아내가 거의 매일 까먹어서 전날 입었던 셔츠를 입고 출근한 적도 허다했어요. 거기다가 집안 꼴은 매일 엉망이었어요. 청소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말이면 제가 몰아서 청소까지 다 해야 했습니다. 저도 신혼 때는 그러려니 하고 참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둘 다 직장 생활만 하다가 어릴 때 결혼했으니 뭐 아는 게 있겠어요. 차차 살다 보면 나아지겠지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내가 밉지는 않았어요. 워낙 애교도 많아서 못해도 미운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저희 부모님께는 항상 살갑게 자라니 집안 살림 못하는 거 정도야 내가 같이 도와서 해보자 했습니다. 부부라는 게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사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 이게 나아지질 않더군요. 딸이 태어났을 때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어요. 예뻐도 너무 예뻐서 회사에 출근해도 하루 종일 딸아이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태어나고 그 좋아하던 친구들도 안 만나고 담배도 끊었어요.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가기 바빴습니다. 아내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게 바로 그때부터였어요. 아내는 집안일을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거였지만 애도 볼 줄 몰랐어요. 애를 혼자 업을 줄도 모르고 재울 줄도 몰라서 매일 애랑 실랑이만 벌이다가 하루 종일 울리기만 하나 보더라고요. 거기다가 분유도 제 양을 못 먹여서 제가 퇴근하고 오면 애가 배고파서 제가 분유를 주자마자 허겁지겁 빨아먹기 바빴습니다. 애가 엄마랑 있었는데도 하루 종일 배고라 있을 생각을 하자 저는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분유통에 보면 한 번에 어느 정도 먹이라고 양이 다 적혀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 먹이면 어떡해. 애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 병이 뚫어지겠어. 분유 타면 애가 좀 먹다가 자서 아까운 분유 다 버리고 그러다가 일어나면 또 배고프다고 우는데 내가 그 비율을 어떻게 맞춰. 애가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는 건지. 아휴, 변덕이 너무 심해. 당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갓난아기한테 변덕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냐고. 몰라. 우리가 유난한 건지 예민한 건지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하니까 당신이 와야 그나마 먹는 걸 어떡해. 아내는 본인이 먹이고 재우려고 해도 애가 말을 안 듣는다고 했어요. 딸애가 제가 분유를 줘야 더 잘 먹고 제가 재워야 더 잘 잔다고 했습니다. 암튼 내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아이 이 나기 시작하면 분유 줄이고 미음부터 조금씩 먹어야 한대. 우리 둘 다 처음 키우는 애라 너무 뭘 모르니까 공부 좀 하자. 내가 서점 가서 책 좀 사왔어.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된 엄마가 그런 것도 모르냐고 다그치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저나 아내나 둘 다 애 키우는 건 처음이니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퇴근길에 서점에서 육아 관련 책을 몇 권씩 사다가 아내에게 줬습니다. 좀 보고 공부하라고요. 그런데도 아내는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기겁을 했어요. 아내가 자기가 먹던 초코파이 과자를 애한테 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아내에게 달려가 초코 과자를 손으로 치고 딸아이를 뺏어서 안았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직 돌도 안 된 애한테 그런 과자를 먹이면 어떡해? 암튼 당신은 너무 유난이라니까.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때는 이남매 웬만한 건 다 먹였대. 이건 부드러워서 괜찮아. 이렇게 좋아하는데 애가 좀 먹으면 어때? 아내는 당시에도 70 넘은 장모님한테 들은 소리를 했어요. 장모님이 애들 키울 때랑 지금이랑 같아? 그때야 먹을 거 하나도 귀했을 때니까 그렇지. 당신 내가 준 책 읽어봤어? 안 읽어봤어? 이제 이유식 먹는 애한테 초코파이가 말이 되냐고. 그리고 이유식은 오늘 해서 먹이기는 먹인 거야? 아내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더 불신만 생겨왔습니다. 이런 여자한테 아이를 맡겨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아침에 만들어보긴 했는데 힘들게 해서 먹여도 애가 잘 안 먹어. 그래서 그냥 잘 먹는 초코과자 하나 먹이고 때우려고 했지. 아까 아침에 분유 먹여서 배는 안 고플 거야. 세상 답답해서 천불이 난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보고 하는 말인가 봅니다. 저는 바쁜 와중에도 육아책을 잠깐 들춰봤는데 아이는 돌 전에 쌀이랑 분유, 채소, 과일 정도 아니면 다른 건 절대 먹이면 안 된다고 적혀있더라고요. 잠깐 본 저도 아는 걸 아내는 역시나 한 장도 제대로 넘겨보지를 않았는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당신 진짜 심각하다. 내가 생활비를 안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애 잘 키우라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고 책까지 사다 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엉망으로 키울 수가 있어? 이럴 거면 당신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사다가 먹여. 차라리 그게 낫겠어. 너무 화가 나서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아내에게 울분을 토해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유나는. 애 하나 있는 거 가지고 그렇게 벌벌 떠면 앞으로 애 둘 셋은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냐? 자고로 애들은 둥글둥글 막 키워야 면역력도 생기고 건강하게 크는 거야. 아내는 성격이 좋은 건지 태평한 건지 항상 애는 원래 대충대충 키우는 거라고 했어요. 본인도 8형제 중에 막내인데 멀쩡하게 잘만 컸다고요. 아내와 저는 여러 면에서 달랐습니다. 아내는 집안일이고 살림이고 제대로 할 줄도 모르면서 애 욕심은 또 많았어요. 집안에 아들은 꼭 하나 있어야 한다면서 첫째는 딸을 낳았으니 둘째는 꼭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둘째를 꼭 낳겠다고 하더라고요. 혹여나 둘째가 딸이면 하나 더 낳아서 셋째까지 낳겠다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저는 자식은 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딸을 낳았던 시기가 나라에 애가 너무 많아서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라는 운동까지 할 때였어요. 꼭 그 운동 때문은 아니었지만 저는 집안에 아이가 바글바글 많은 게 좀 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르르 자식만 낳아놓고 제대로 책임도 못 지는 것보다는 하나만 집중해서 귀하게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자식을 더 낳을 생각이 없다는 제 생각을 아내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말하면 아내가 실망할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딸 하나만 낳고 더 낳지 않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사실 그 마음에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처가를 다녀올 때마다 더 확고해졌어요. 처가는 8남매입니다. 그것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가난한 집에서 자식을 8이나 낳은 거예요. 제 아내는 막내딸이었습니다. 처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아내의 집에 갔을 때 사실 저는 좀 놀랐어요. 당시에 아무리 못 사는 사람이 많은 시대였다고 해도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그런 집에는 처음 가봤거든요. 아무리 못 살아도 서울에 그렇게 낡고 오래된 집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판자 건물이 살짝 기울어져서 방에 들어가면 바닥이 경사가 지어있어요. 바닥에 앉으면 엉덩이가 자꾸만 아래로 내려갈 정도였죠. 아내와 다른 형제들은 제 모습을 보며 낄낄 웃어대는데 저는 전혀 웃음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집에서 10식구가 살 수 있었던 건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장인 장모님 연세가 저희 부모님보다 훨씬 많았어요. 제일 큰형님과 큰 처형이 저희 부모님과 나이가 비슷한 정도였죠. 막내인 아내가 형제들하고 터울이 많다는 건 진작 알고 있었는데 장인 장모님도 그렇고 아내의 형제들도 그렇고 이건 생각보다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장인 장모님 외모가 연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아무래도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 장인어른은 택시 운전을 하고 계셨고 장모님은 식당을 전전하며 일을 하고 계셨어요. 두 분 다 지난 세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다는데 이뤄낸 건 자식 8명과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채가 전부였죠. 이마저도 집이 허름해서 비가 오면 물 새고 눈이 오면 지붕이 가라앉았어요. 아내의 태평한 성격은 처가 식구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처음 제가 처가에 인사를 간 날도 장인 장모님과 다른 형제들은 저에게 허름한 집에 대해 별일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이야기했어요. 비 좀 새고 집 좀 기울어졌으면 어때? 그 전에 살던 집은 방이 2개밖에 안 돼서 남자방 여자방 그냥 나눠서 살았는데 이 집은 그래도 방이 3개라 훨씬 높고 주방도 넓은 거야. 그럼 애 8 키우면서 이 정도 하고 살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여보, 우리 둘 다 정말 열심히 살았다니까. 장인 장모님은 두 분이 평생 고생은 하면서 살았어도 자식 8이 시집장가 가서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당장 이사가 시급해 보였습니다. 딱 봐도 이대로는 그 집에서 몇 년도 더 살기는 힘들어 보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또 모른 척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아내가 다른 형제들이랑 터울이 많이 지다 보니 제일 큰형님이나 처형은 이미 자식까지 시집을 보냈어요. 그 외에 다른 형제들도 다들 결혼해서 집안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이미 나이도 많고 본인들 사느라 장인 장모님께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장인 장모님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 상의라도 해보려고 해도 상의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처가 식구라고 명절에나 보면 자주 보는 거였거든요. 저도 이런 말까지 하기는 민망하지만 결혼해서 독립한 현재 중에 제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들 본인과 비슷한 집안의 배우자를 만나 자식 낳고 간신히 허덕이며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막내인 저와 아내가 처가에 신경을 써야 했어요. 장인 장모님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고요. 그래도 우리 경진이를 내가 제일 예뻐해서 우리 경진이는 사랑 많이 받고 컸다니까. 내가 얼마나 예뻐하면 이 형편에 우리 경진이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켰겠어? 그럼 우리 집안에 고등학교까지 나온 건 우리 경진이밖에 없다니까. 그때는 학비다 뭐다 아까워서 어쩌나 했는데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 경진이가 고등학교까지 나왔으니 이렇게 대학까지 나온 번듯한 사위 보는 거잖아. 아유, 어디 대학만 나왔어?
광고에도 나오는 유명한 회사 다니는데 이제 우리 집안 펴는 거지 뭐. 여보, 우리도 이제 고생 다 끝났다니까. 그럼요. 이 사람 워낙 성실하고 일도 잘해서 회사에서도 엄청 인정받고 있다니까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는 장인 장모님께서 대놓고 저에게 부담을 주셨습니다. 제가 대학도 나왔고 대기업에도 다니니 마치 당신들 노후까지 제가 다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아내는 더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장인 장모님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장인 장모님 앞이나 아내 앞에서 일절 티를 내지 않았지만 부담이 되기는 했습니다. 물론 우리 집이 처가만큼 힘들게 사는 집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긴 하시지만 대대로 물려받은 땅도 있고 재산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몰랐나 봐요. 가난하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건지 말이죠. 결혼하고 딸아이 낳을 때까지는 저도 바쁘고 정신없어서 뭘 몰랐는데 딸아이가 조금 크기 시작하니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 순간 전 여자친구와 아버지께서 저에게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한다는 말 말이죠. 저와 아내 정도면 평범한 집안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저 정도로 평범한 가정에서 큰 사람도 아내 정도로 돈에 무시하고 허덕이는 사람들을 보니 한심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랬으니 준 재벌 집인 전 여자친구 아버님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얼마나 부족해 보였겠습니까?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장인 장모님께서 제 예상대로 집이 너무 낡아 이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집을 팔려고 내놓으신지도 몰랐는데 이미 집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장인 장모님께서 너무 당연하게 저에게 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명색이 우리 집도 주택인데 어떻게 팔아도 다른 집 월세만도 못해? 이 돈으로는 서울에 어디 방 하나 못 구하겠네. 저는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장인어른께서 집 하나 있으시다고 많이 우쭐대셨어요. 아무리 오래되고 낡았어도 단독으로 쓰던 주택이라 팔면 꽤 나올 거라고 하셨죠.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가가 터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아요. 서울이라고 하기에도 어정쩡한 동네에다가 애초에 집을 짓겠다고 고르게 만들었던 땅도 아니고 그래서 투자 가치가 없는 집이었어요. 더군다나 집 주변에 유흥 관련 가게들이 워낙 많은 동네라 주거 용도로 집을 짓겠다고 들어올 사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나마 그 정도 받은 것도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에이, 당신은 왜 괜한 걱정을 하고 있어? 딸네 근처로 이사 가려고 집도 파는 건데 우리 잘난 사이가 알아서 좀 도와주겠지. 순간 저는 장모님 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뜬금없이 장인 장모님께서 이사하시는 이유가 이제 와서 저희 때문이라네요. 더군다나 더 어이없었던 건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멀리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이라도 근처에 살면 좋잖아. 우리 동네 살기 좋다고 내가 부모님께 이사 오시라고 했어. 저는 장인 장모님 말씀에 순간 당황해서 아내 눈치를 살폈는데 아내가 저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아내가 우리 사는 동네가 좋다면서 장인 장모님께 이사 오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저는 도무지 제가 그 자리에서 할 말이 없더군요.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마음속으로는 장인 장모님이 왜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셔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입 밖으로 도무지 낼 수가 없었습니다. 냈다가는 한순간에 개념 없는 사위이자 재수없는 남편이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뭐라 대꾸해야 할지 몰라 그냥 대충 웃어 넘기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처가에 돈을 안 주고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몇 날 며칠을 저에게 얼마나 줄 수 있냐고 닥달해서 도저히 안 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엄마가 면전에서 우리 사이가 도와주겠지 하고 이야기하시는데 어쩜 그 앞에서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당신이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민망하겠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으면서 가족끼리 치사하게 왜 이래. 돈에 관해서는 저도 이상하게 아내의 말을 듣다 보면 아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와 아내가 잘 살겠다고 모아둔 돈이긴 했지만 지금 당장 우리에게 급하게 필요한 돈도 아니니 어쩌면 장인 장모님을 도와주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뒤 장인 장모님은 우리 집 주변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모아뒀던 돈 2천만 원을 장인어른께 고스란히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게 이미 집은 팔린 상태였고 그 전에 살던 집을 판 돈으로는 이사를 하려고 해도 웬만한 집을 살 수가 없었어요. 당장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시니 저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돈이 좀 아까워도 티를 낼 수가 없었어요. 자식으로서 그 정도 해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살다 보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에게 자식이 생기니 더했어요. 이제는 저희 부부에게도 책임져야 할 식구가 생긴 거니 전처럼 부모님만 챙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에게 은근슬쩍 이야기했어요. 우리한테도 아이 생겼으니까 이제 큰 집으로 이사 가려면 슬슬 돈도 모아야 하고 비상금도 좀 만들어놔야 돼. 그러니까 전부 다 알뜰하게 살아야 돼. 아내가 워낙 손이 커요. 주변에 돈도 잘 쓰고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는 편이라 씀씀이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아내에게 신신당부했죠. 이제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요. 생활비라고 꼴랑 쥐꼬리만큼 주면서 아끼긴 뭘 아껴. 좀 더 주면서 뭐라고 하던가. 아내는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졸랐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월급에서 제가 쓸 용돈만 빼고 몽땅 다 아내에게 줬습니다. 저야 아내를 믿으니까요. 아내가 좀 철이 없어도 가족을 위한 일인데 당연히 알아서 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딸아이가 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애가 학교에 다닐 만큼 컸는데도 여전히 밥도 할 줄 모르고 집안일도 나몰라라 했어요. 더군다나 애가 좀 컸다고 싸돌아다니기도 엄청나게 싸돌아다녔어요. 아내에게 어디 갔냐고 제가 물을 때마다 아내는 처가에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출근할 동안 아내가 딸을 데리고 처가에 자주 가는 건 알고 있었는데 주말에도 시도 때도 없이 자꾸만 친정에 가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주말이면 딸애까지 저에게 맡기고 밥만 주고는 아침이면 집을 나가 밤이 되어야 들어왔어요. 아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대충 상에 반찬 몇 개 꺼내놓고 친정에 간다고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점심때쯤 들어와 대충 또 상을 차려놓고는 또 나갔어요. 그래놓고 밤 10시,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러려니 했어요. 딴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친정에 가는 건데 남편인 제가 일일이 잔소리할 필요가 있나 했거든요. 아내도 평일에는 내내 딸아이하고만 시간을 보내니 주말만큼은 편하게 쉬다 와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인어른 생신이라 저도 딸아이와 주말에 함께 처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처가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놀랐어요. 오랜만에 간 처가가 싹 달라져 있더군요. 분명 이사할 때 바꿨던 가전제품이랑 가구가 싹 다 달라져 있었어요. 냉장고나 텔레비전 같은 건 심지어 다 최신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장인 장모님께서는 수입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식들이 달에 10만 원씩 모아서 생활비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제품들이었죠. 저는 은근슬쩍 주방에 들어가 최신형 냉장고를 만지작거리며 열고 닫았어요. 그때였어요. 제 바로 위에 동서인 형님이 물을 마시러 주방에 들어왔다가 저를 보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가와서 하는 말씀이 기가 막혔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매일 막내사위 노래를 부르시길래 얼마나 잘하나 했더니만 그 냉장고 자네가 사드린 거라면서? 요즘 회사들 다 어렵다고 난리던데 자네네 회사는 아닌가 봐. 승진이라도 했어? 월급이라도 좀 오른 거야? 순간 저는 당황해서 눈이 다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냉장고는 못해도 제 한 달치 월급은 되어 보였어요. 냉장고를 사고 안 사고 문제가 아니라 일절 저에게 말도 없이 아내가 그런 큰돈을 썼다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저는 장인어른 생신이고 뭐고 어디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처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이사할 때와 달라진 게 뭐가 있나 저도 모르게 확인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딸아이를 재우자마자 아내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형님이 나는 전혀 모르는 소리를 하시더라. 장모님 댁에 냉장고를 내가 바꿔준 거라고 하던데 사실이야?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제 말에 아내가 괜히 우왕좌왕하더니 이내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또 시작이다. 그 냉장고 그거 몇 푼이나 한다 그래. 엄마가 전에 쓰던 냉장고가 너무 작고 오래돼서 김치가 자꾸 신다고 그러는데 딸이 어떻게 그냥 있어. 언니도 오빠도 아무도 사줄 생각을 안 하길래 내가 그냥 바꿔드렸어. 아내는 또 저를 치사하고 쪼잔한 남자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도 제가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참고 넘긴 게 하나둘이 아니에요. 처가에 갈 때마다 아내가 장모님께 돈을 드리는 걸 몇 번 보긴 했지만 괜히 또 아내에게 치사하는 소리를 들을까봐 저도 그냥 넘어간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라고 땅 파서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이제는 정말 아껴야 할 때였어요. 당신이야말로 내가 한 말 잊었어? 이제는 우리도 전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없다니까. 당신은 뉴스도 안 봐? 요즘 희망퇴직에 뭐해 회사도 말 많아서 나도 나름 힘들어. 언제 잘릴지 모른다고. 제가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는데도 아내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저도 모르게 혈압이 바짝 오르더군요. 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서 아내에게 지금까지 저축한 돈이 얼마인지 통장을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말에 아내가 갑자기 눈을 번쩍이며 미간을 잔뜩 구기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저축은 무슨 저축이냐고 했어요. 그깟 월급 얼마나 된다고 저축을 해. 애하고 셋이 살기도 빠듯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 나이에 저는 빚도 없고 우리 집도 가지고 있었고 자가용까지 있었어요. 물론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서 장남이라고 많이 도와주신 거지만 어찌됐든 빚 하나 없이 애만 키우면 되는데 제 월급이 부족하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망했구나 싶었어요. 제가 아내를 믿는 게 아니었는데 제 잘못이다 싶었죠. 저는 최대한 마음을 다잡고 아내에게 다시 한번 좋게 통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쭈뼛거리며 통장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어요. 아내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가져다 준 월급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내는 정말 10원 한 푼 모으지 않고 몽땅 다 써버렸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다 못해 눈물이 울컥했습니다.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게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건가 싶어서요. 이게 다 뭐야? 생활비 통장에서 100만 원, 200만 원 나간 거 이게 다 뭐냐고! 이 큰 돈을 도대체 어디다가 쓴 거야?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 통장에서 빠져나간 내용을 유심히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목록이 많았어요. 제 말에 우물거리던 아내는 그제야 실토를 하더군요. 글쎄 처가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사다 드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큰 돈을 좀 썼다네요. 제가 듣다 기가 막혀서 한숨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그동안 장인 장모님 댁에 갈 때마다 새로 생긴 최신형 가전제품들이 다 제 돈으로 아내가 사드린 거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 다른 형제들과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 드린다던 생활비를 아내는 달에 50만 원씩 처가에 드리고 있었더라고요. 언니나 오빠들도 말은 10만 원씩 드린다고 하더니만 본인들도 돈 없고 힘들 때는 도저히 못 내겠다고 하는 걸 그럼 어떡해. 그냥 엄마 아빠 돈 없어서 장도 못 보는 걸 그냥 가만히 놔둬? 나라도 메꿔서 해드려야지. 아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잘도 해댔습니다. 우리도 생활비가 빠듯한데 50만 원이 도대체 웬 말이에요. 그때였어요. 지금 울고 싶은 건 난데 아내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더니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당신은 내 맘도 몰라. 가난한 부모 자식으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도와드려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아내는 제가 뭐라고 할까봐 선수를 쳤어요. 본인이 먼저 울어버리면 제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지 울음을 그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절로 한숨이 튀어나왔습니다. 도와드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살궁리를 해가면서 도와드려야지. 처가 힘들다고 다 도와드리면 우리는 뭐 가지고 자식 키우면서 살 거야? 제 말에 아내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거는 아는지 할 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생활비도 못 모으고 친정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제가 이혼한 건 아닙니다. 아내 말대로 처가가 가난한 게 아내 잘못도 아니고 아내 나름대로는 본인 부모님 일이다 보니 마음이 쓰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날도 아내와 약속을 했어요. 당신 마음 모르는 거 아니지만 앞으로는 처가에 일 생기면 나랑 무조건 상의하고 결정해. 당신 마음대로 결정해서 나 모르는 일 만들지 말고. 마음 같아서는 다시는 처가에 돈 갖다 주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저도 나름 배운 사람이니 그렇게 몰상식하게 굴고 싶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 정도만 말해도 아내가 알아들을 거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맡기던 월급도 다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내에게는 전처럼 생활비만 주기로 했어요. 아내는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디 있냐고 투덜거렸지만 저는 더는 아내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혹여나 친정에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는 저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말했으니 아내도 당연히 제 말을 알아들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착각이었더군요.
아내는 말이 통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저나 딸아이보다 본인 자존심이나 친정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죠. 그 이후에도 특별히 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제 말귀를 알아들었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여자가 더 큰 사고를 치고 있었더라고요. 딸아이가 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제가 출근해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딸아이가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안에 웬 아줌마 아저씨들이 찾아와서 깽판을 치고 엄마를 찾는다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회사에 이야기하고 급하게 중간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딸 말대로 정말 웬 사람들이 집에 몰려와서 아내를 찾더군요. 이년 어디 갔어? 내 돈 불려준다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더니만 남의 돈 다 날려먹고 이년이 어디로 도망갔냐고. 제 딸아이가 있는 앞에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욕지거리를 내뱉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아내에게 돈을 맡겼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기가 막혀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놀란 딸이 걱정돼서 우선 딸을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사람들부터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런데 듣고 보니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글쎄 아내가 저 모르게 다단계를 했더라고요. 무슨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파는 전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 회원가입을 시키고 돈을 받고 파는 것도 모자라 그 사람들한테 큰 돈을 받아 회사에 투자하게 해주겠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최근에 그 회사 대표가 회원들 돈을 갖고 해외로 도망을 갔나 보더라고요. 우리 집까지 찾아온 빚쟁이들이 아내에게 줬다던 돈은 몇 천만 원대에 달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하고 막혔어요. 집에서 애나 잘 키우라고 했더니만 혼자 나가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다녔더군요. 그러던 중 빚쟁이들 입에서 아내 말고도 익숙한 이름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바로 아내 바로 위에 언니 처형 이름이었습니다. 그제야 아기가 맞아떨어졌어요. 전부터 처형이 강남 어디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내가 또 처형한테 넘어가 도와줬나 보더라고요.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아내를 쏘아붙였어요. 아내는 본인이 저지른 일보다 제가 알았다는 것에 더 놀라며 어떻게 알았냐고 오히려 되물었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어쩌다 세상에 이런 여자랑 결혼하게 된 건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너무 답답해서 머리가 터져버릴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내는 제가 생활비를 너무 쥐꼬리만큼 줘서 그런 거라고 핑계를 대더군요. 그러길래 당신이 날 좀 믿고 돈 좀 줬으면 내가 그런 짓까지 했겠어? 나도 살기 힘드니까 그런 짓까지 한 거 아니야. 팔자 좋은 소리하고 앉았네. 집에서 펑펑 놀면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노는 여자가 살기 힘들기가 뭐가 힘들어? 으이구 쪼잔한 인간 하는 소리 봐라. 당신이 친정에 돈 조금만 쓰면 눈치 주고 못 쓰게 하니까 내가 나라도 벌어보려고 그런 거잖아. 그 순간에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몇 년 전 아내가 돈 가지고 헛짓거리 했을 때 진작에 헤어졌어야 했는데 제가 괜한 기대를 한 거였어요. 그때 참고 넘어가는 바람에 제가 하다하다 이런 꼴까지 보는 거였습니다. 딸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참고 살아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제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요. 제가 처가에 돈 쓰는 걸 아까워한다고 쪼잔하다는 소리를 하는데 도저히 정이 떨어져서 단 하루도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 달에 처가에 들어가는 돈만 100만 원이 가까이 됐습니다. 장인 장모님 생활비에 병원비만 해도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어요. 제가 그 정도로 하는데도 쪼잔하다는 소리를 들어야겠습니까? 더군다나 저희 부모님은 혹여나 저에게 짐이 될까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일절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돈을 보태주면 보태줬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아직도 자다가도 열통이 터져요. 저도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 감수하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한계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저는 정리하고 이혼했습니다. 이혼할 때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아내의 빚을 제가 다 갚아주는 조건으로 딸까지 데리고 와서 제가 키웠어요. 처가와 가까운 동네에 사는 것도 너무 싫어서 이혼과 동시에 살던 집을 팔고 이사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혼자 힘으로 악착같이 딸아이를 키우며 살았어요. 제가 양육권을 가지고 왔어도 제 딸의 어머니, 아내가 보고 싶을 땐 언제든 딸을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얘 생일 때도 전화 한 통 안 했습니다. 이혼하고 한 번씩 이혼을 한 게 잘한 일인가 생각이 많아지는 날도 있었지만 아내가 하는 짓을 보면 역시 잘했다 싶었습니다. 남자 혼자 딸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와 딸은 씩씩하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딸은 본인이 원하던 음대에 입학해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 때 선배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결혼도 했어요. 딸이 결혼하는 날 사위에게 딸의 손을 건네는데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려 아주 혼이 났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아버지가 주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감격스러웠어요. 사위와 딸이 행복하게만 살아주면 더할 행복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제 인생도 그 모양으로 살게 하셨으면 제 딸만큼은 조금 더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셔도 좋을걸. 제 딸 인생마저 뒤흔들어 놓으셨더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데 딸아이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신이 나서 밝게 받았는데 딸아이가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빠, 나 어떡해? 저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처럼 제멋대로인 여자랑 살다 보니 딸내미도 웬만해서는 큰일에 놀라거나 눈물이 많은 아이는 아니었어요. 피아노 전공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큰 무대에 오르는 대회에 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 정도로 격하게 우는데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그 길로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이 인간이 하는 짓이 이상해서 뒤 좀 캐봤더니 결혼 전부터 나 말고도 따로 만나는 년이 있더라고. 딸아이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위놈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네요. 상간녀는 사위랑 같은 회사 동료라더군요. 더군다나 딸아이가 알기론 사위랑 바람을 피우는 상간녀도 유부녀인 것 같은데 딸아이는 그게 더 미쳐버릴 것 같답니다. 딸아이는 지금 당장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이혼해야지. 근데 이대로는 안 돼. 그 년놈 내가 개망신살 뻗치도록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혼해도 하자. 저는 그런 개자식 때문에 울 필요 없다고 배신감에 치를 떠는 딸을 애써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찾을 때까지 딸에게 티를 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사위놈과 상간녀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알아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피켓을 들고 회사 로비에서 소리를 쳤어요. 안성기어, 김수철 과장과 김민희 대리를 고발합니다. 제가 고용한 심부름센터에서 받아낸 사위놈과 상간녀가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을 피켓에 붙여 저는 연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회사 안으로 들어가던 사람들이 모두 다 수건거리며 들어갔어요. 그런 인간들이 제가 이런다고 반성하지 않을 건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년놈이 다시는 얼굴 들고 못 다니게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여기저기 다 퍼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제 사위놈이 다시는 얼굴 못 들고 다니도록 해주세요. 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 혹시 철수 아니니? 결국은 이렇게 만나네.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나의 첫사랑 정수기를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대로 들고 있던 피켓을 등 뒤로 숨겼어요. 저는 민망해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자 정수기가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무슨 일이냐고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첫사랑 정수기는 여전했습니다. 외모도 그 특유의 온화한 분위기도 그대로였어요. 그때였어요. 경호원들이 달려오더니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로 내쫓을게요. 대표님? 정숙이 네가 이 회사 대표였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사위가 다니던 회사 대표가 글쎄 정숙이었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이니 신경 쓰지 말고 다들 볼일 보세요. 철수야, 나랑 내 방 가서 커피나 한잔 할래? 정숙이는 어쩜 하나도 늙지 않았더군요. 주름 하나 없이 고운 얼굴로 웃어 보이며 저에게 자신의 방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날 저는 대표실이라고 적힌 정수기의 방에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다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물을 새도 없이 정수기는 제가 들고 있는 피켓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대로 정수기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정수기는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미간을 구기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함께 화를 내줬어요. 그리고는 곧장 걱정하지 말라고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첫사랑에게 그런 부탁까지 하고 싶지 않아 괜찮다고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수기가 하는 말이 놀라웠어요. 철수야, 내가 그동안 네 생각 얼마나 많이 한 줄 알아?
10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때 너랑 헤어지게 한 게 평생 후회된다고 나한테 사과하고 가셨어. 왜 말 안 했어? 아버지가 우리 헤어지라고 그랬다고. 내가 너한테 미안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정수기는 원망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면서도 저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내가 도와주게 해줘. 그러고 싶어. 저와 헤어지고 나서 정수기도 곧장 약혼자와 결혼했대요. 하지만 도저히 맞지 않아 결혼하고 3년도 살지 못하고 이혼했답니다. 자식도 없이 말이죠. 정수기는 그 이후 줄곧 혼자 살았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아 죽어라 일만 하면서 살았대요. 그날 이후 정수기 덕분에 사인혼과 상간녀는 참교육을 당했습니다. 아빠,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그 년놈 둘 다 회사에서 잘렸대. 그것도 회사 공고에 대문짝만하게 적혔다던데? 사인혼과 상간녀의 이름이 회사 게시판에 대문짝만하게 적혔답니다. 사직 사유 풍기 문란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적혀 있었다네요. 그 일로 상간녀도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그대로 쫓겨났답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예요. 정수기가 유명한 로펌 변호사까지 소개해줘서 사위놈과 상간녀를 고소해 위자료까지 받고 이혼했습니다. 정말 인생이라는 게 참 모르겠습니다. 60 가까이 살았지만 돌고 돌아 첫사랑을 다시 만난다는 게 흔하지는 않은 일이니까요. 저는 이혼한 딸과 다시 살림을 합쳐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정수기를 만나고 있어요. 젊은 애들처럼 사귀네 뭐네 하는 건 아직 아니지만 소소하게 영화도 같이 보고 등산도 같이 다니고는 합니다. 저도 이런 말 하는 게 나쁘끄럽긴 하지만 어쩐지 이제야 좀 진짜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 늙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저도 웃기지만 진심입니다. 앞으로 또 제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계획하고 고민해봐야 제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인생이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금방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버텨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엔 반짝이는 순간이 오긴 오더군요. 지금까지 저의 기나긴 인생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행복한 순간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에 사연에 빠지다 채널을 습관적으로 찾아듣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원래 부모님께서 일찍이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고 꽤 성공을 거두셨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유복했던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부모님께서는 오랜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신 후 모든 걸 잃고 사업마저 접게 되셨습니다. 동훈아, 넌 커서 절대로 사람 믿고 살지 마라. 어린 내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과연 옳은 줄은 내가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 말을 안 하고는 못 버티겠다. 동훈아, 너는 돈 관련해서는 사람을 죽었다 깨어나도 믿으면 안 된다. 알았지? 아빠, 어제도 술 엄청 드셨는데 오늘도 많이 드신 거예요? 술 냄새 때문에 머리 아파요. 저 아빠 말씀대로 커서 절대 사람 안 믿는 어른 될 테니까 제발 술 좀 그만 드세요. 그래, 그래야지. 내 새끼 걱정시키지 않으려면 내가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다시 힘내야지. 내가 우리 동석이, 동훈이 내 새끼들만은 무조건 책임질 거니까 너무 염려 말고 학교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아빠랑 엄마 믿어줘. 그 시기에 아버지께서는 어린 저를 붙잡고 사람 믿지 말자, 함부로 돈 거래하지 말자는 조언을 엄청나게 쏟아놓으셨습니다. 당신께서 직접 당해보신 피해자였기에 그리 말씀하셨죠. 돈도 사람도 전부 다 잃으신 부모님께서는 그때 너무 힘들어하셔서 한때는 정말 우리 네 식구 그냥 다 같이 편하게 잠들자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런 세상 더 살아봤자 못하겠냐는 거였죠. 그러나 그 시기를 용케 버텨냈습니다. 저희 형은 고3이었는데 고민 끝에 입시를 포기했어요. 대학을 가는 대신 바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잘 나갈 때는 빌붙어서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고 난리였던 일가 친척들. 막상 저희 가족이 위기에 처하자 전부 다 나몰라라 하고 연락을 끊었어요.
그걸 보고 충격이었는데 저보다 5살이나 많은 형은 친척들에 대한 추억이나 기억이 많으니 더 충격적이었겠죠. 정말 이를 악물고 돈을 벌더라고요. 젊음, 체력, 이걸 미천 삼아서 무작정 쉬지도 않고 일을 했어요. 그걸 알고서 유일하게 저희 가족에게 손을 내민 사람은 바로 외조 부모님이셨습니다. 특히 외할머니께서요. 무정한 당신의 자식들의 눈을 피하면서까지 저희 가족에게 몰래 비상금을 건네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절치부심하셨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셨죠. 형이 고정적으로 버는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믿을 구석 하나 두고 하신 거였죠. 그 결과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저희 집은 다시 일정 수준의 재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꼭 대학에 들어가서 캠퍼스 라이프를 누려보라고 당부한 형은 그러면서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동훈아, 난 지난 몇 년간의 일로 이 세상에 믿을 건 우리 가족밖에 없다는 걸 느꼈어. 내가 알던 세상, 내가 가진 인맥, 이런 것들은 전부 내게 아니라 우리 집안 돈의 것이었더라. 돈이 사라지니까 우리 가족을 외면한 친척들, 모든 이웃들, 그거 보면서 나 정말 크게 상처도 받았지만 세상을 배운 기분이야. 절대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 가족끼리 뭉쳐 살아야겠다는 걸 깨달았어. 저는 제 동경의 대상이었던 형의 말을 아주 귀담아 들었습니다. 대학을 가서도 굳이 부를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부모님 사업은 더더욱 날개를 달고 있었으나 그럴수록 저희 가족은 주변을 경계하고 스스로를 낮췄죠. 저희 가족의 형편이 다시 편 걸 알게 된 일가 친척들이 연락을 해올 때면 엄마께서는 늘 이렇게 대응하셨습니다. 다시 사업 좀 해보려니까 왜 이렇게 들어갈 돈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말인데 언니, 혹시 목돈 좀 있어요? 나한테 전화한 김에 혹시 돈 좀 빌려줄 순 없을까? 내가 꼭 갚을게요. 나 못 믿어? 내가 약속이 있어서 나갈 준비였던 걸 깜빡했다. 내 정신 좀 봐. 미안한데 다음에 다시 통화하자. 그러면 반드시 연락이 뚝 끊기게 됐죠. 엄마께서는 역시나 믿을 사람 하나 없다며 혀를 끌끌 차셨고요. 이런 돈과 관련된 인간 불신적인 환경을 아주 예전부터 직접 보고 자란 저는 뼈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몇 번의 연애를 거친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20대 때는 결혼 생각이 아예 들지 않았는데 30대로 접어들자마자 희한하게 결혼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런 시기에 제가 아내를 만난 거예요. 아내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전공을 살려서 어느 중소기업의 개발팀에 들어가 재직 중이었고요. 아내가 저보다 딱 1살 연하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거의 동갑 친구처럼 잘 통했습니다. 저희는 누구의 소개를 통해 만난 사이가 아니라 미술품을 전시하며 커피도 판매하는 갤러리 카페에서 처음 만나 우연히 대화를 나누어봤다가 서로 잘 통한다는 걸 느끼고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러다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죠. 그렇기에 미혼 남녀가 가질 법한 운명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습니다. 오빠, 우린 왠지 남들과는 다르게 마치 영화처럼 이루어진 사랑 같지 않아? 나만 우리가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나도 그런 생각 자주 해. 누굴 통하지도 않고 우리가 직접 서로를 찾아냈잖아. 우리는 데이트할 때마다 맨날 로맨스 영화 한 편 찍고 있는 셈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나 저나 낭만적인 연애 그 자체에 좀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상대방을 그만큼 열렬히 사랑한다기보단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의 상황에 빠져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었네요. 하지만 그때는 객관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강렬히 끌리고 있는 중이라고만 여겼습니다. 딱히 틀린 말도 아니었고요. 나이가 이제 적지 않으니까 자연스레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긴 했는데 언제 어느 때에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없었거든요. 다만 이 여자하고라면 결혼해도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데이트 끝나고 이제 헤어지려는데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왔어요. 오빠는 나한테 청혼 안 해? 나 요즘 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빤 눈치 못 챘나 봐? 청혼? 아직 우리가 결혼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도 안 나눴는데 무슨 청혼이야? 결혼을 바로 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오빠에 비해 내가 훨씬 더 조건이 좋고 그렇기엔 내가 더 아까운 사람인데 이런 날 만나면서 오빠가 빨리 청혼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드네. 네가 나보다 조건이 좋다고? 네가 아깝다고? 난 그런 생각 가지고 널 만난 적이 없는데 넌 설마 여태까지 그런 걸 재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안 잴 수가 있겠어? 오빠는 부모님도 그냥 작게 사업인가 그런 거 하신다 그러지. 친형도 그 사업이나 거들고 있다 그러지.
가족들이 평범하게 사는 수준이잖아. 근데 우리 집은 평균 수준이 월등하고 나도 오빠보다 좋은 직장 다니고 이러니까 차이가 확 보일 수밖에 없지? 정말 머리가 지끈거려 혼났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저를 선심 쓰고 아량 베풀어서 만나준다는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집안의 재산 얘기를 정확히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가 자기 집안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건 충분히 공감했지만 직접적으로 수준 차이를 운운하니 기분이 오묘했죠. 그때 아내하고는 얼렁뚱땅 대화를 마무리하고 제가 부모님께 결혼에 대해 여쭈어 보았습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이런 사람인데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씀드린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 엄마가 의외의 의견을 제게 주셨는데요. 돈은 우리가 집안에 넉넉히 있으니까 상대 집안의 재산이 얼마인가를 재고 따지고 그럴 거 없어. 단지 아이 낳고 키울 거 생각하면 아무래도 유전자가 중요하니까 머리 똑똑하고 가방 끈 긴 며느리면 난 좋겠네. 집안에 고학력자들 많으면 금상첨화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최종 학력이 고졸이시고 엄마께서는 중졸이셨다가 나중에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따냈습니다. 두 분께선 사업적인 감각 같은 건 타고나셨고 배포도 크시지만 고학력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게 모르게 아쉬움을 느끼셨나 봐요. 특히 저희 형이 가족을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면서 역시 고졸로 남게 됐으니 여러모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께서는 나름 생각을 해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이왕이면 당신 며느리가 고학력자이길 바라시는 눈치였죠. 그런데다가 저희 가족이 유일하게 진심을 다하는 외할머니께서도 그런 바람을 밝히셨어요. 이왕 상대를 골라 결혼할 거면 몸 안 쓰고 험한 일 같은 거 안 하면서 살아온 집안이랑 네가 연을 맺으면 좋겠어. 공부 많이 해서 교양 지식 넘치는 집안하고 사돈 맺으면 그처럼 멋진 일이 어딨어. 외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급속도로 아내와 결혼을 생각했어요. 그냥 사귈 때는 별로 염두에 안 뒀지만 결혼을 그리게 되자 아내 조건들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아내는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대학을 나왔고 취업에서 어그러져서 비록 본사 입성은 놓쳤지만 대기업의 계열사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저보다 연봉도 높았고요.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께서는 별거하고 계셨는데요. 나이 다 드셨는데 굳이 이혼은 안 하겠다는 뜻이 맞춰져서 별거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모 중견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임하신 뒤 경제학술지를 감수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엘리트라고 볼 수 있었죠. 장모님께서는 음대를 나오신 뒤 피아노 학원을 오래 운영하시다 건강 문제로 그만두신 뒤 주부로 살아오셨는데요. 장모님의 친형제들, 사촌들 중에서 공부 못했던 사람이 없다 들었어요. 대형 병원 의사에 대학 교수에 아주 엄청난 분들이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아내는 위로 나이 차이가 많은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요. 처형께서는 일본 최고 명문대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결혼하셨죠. 한마디로 집안 구성원이 다 엘리트라고 볼 수 있었어요. 불타는 사랑의 감정이 든 건 솔직히 아니었는데 슬슬 결혼해야 하는 나이기도 했고 아내하고 연애하며 크게 다툰 적도 없었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아내가 저와 결혼을 원하고 있었으며 제 가족들도 아내의 조건을 마음에 들어 했으므로 저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단지 결혼하자는 멘트가 다였던 그런 멋대가리 없는 청혼에도 아내는 기뻐해줬습니다. 정말 고마웠고 왠지 결혼하고 나면 아내하고 서로 잘 맞을 것 같다는 행복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장인어른께서 제게 황당한 공격을 날리시더군요. 아내와 함께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듣자 하니까 전반적으로 배우질 못했고 의식 수준이 하위에 머물러 있는 집안이라는 것이건. 예? 하위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위라고 보신다는 거죠? 이 사람 답답하기는 내가 무려 사자 중에 사자 의사를 사위로 두고 있는 인물인데 자네 같은 흐지부지한 논팡이가 내 눈에 착이라도 할 것 같나? 집안 수준도 영 볼품없어 보이니 내가 자네에게 주는 종합점수가 하위 수준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네. 난 우리 작은 딸 자네에게 줄 수 없으니 그런 줄 알고 돌아갔으면 싶구만. 무척 당황했는데 제 옆에서 아내는 몇 배로 더 당황했어요. 당혹스러움으로 얼굴이 시뻘겋게 물들어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괜히 제가 미안했습니다. 제 수준이 별로라서 이렇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저희 집안의 진짜 수준에 대해 떠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하든 말든 가만히 있었고요.
이 결혼은 안 되려나 보다 이렇게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얼굴에 열이 오른 채로 자기 부친께 대들더군요. 아빠, 저는 고등학교도 엄마 아빠가 원하시는 곳으로 지원해서 갔고, 대학교도 두 분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전공으로 나왔고, 직장도 두 분 의견 적극 반영해서 구했는데, 이만큼 군말 없이 제가 따르고 살았으면 결혼만큼은 저도 제가 원하는 사람하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하, 네가 부모 말 들어서 어디 실패한 적이 그래서 한 번이라도 있어? 너는 네 하나뿐인 언니가 결혼 잘해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걸 보고도 지금 겨우 이런 논패기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소리가 나와? 뭐 하나 특출나게 잘난 구석 한 가지라도 있어야 하거늘 이런 흐지부지한 사내가 넌 뭐가 그리 좋다고 빠져있어? 결혼 같은 대소사가 너는 애들 장난인 줄 알아? 정작 엄마 아빠는 금술 좋은 부부도 아니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다고 자식들 결혼에 이렇게 훈수를 두세요? 진짜 어이없어. 뭐셨지? 너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결혼 절대로 안 될 줄 알아. 결국 장인어른의 분노만 샀죠. 장모님께서는 애초에 바깥 양반이 하자는 대로 따르겠다고 못을 박아놓으셨기 때문에 이쪽에서 도움받는 건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희한하게 돌아간다는 걸 이때 체감했어요. 왜냐고요? 바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제 서로 헤어지니 많이 할 때였건만 덜컥 임신을 해버렸어요. 저는 물론 아내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극악의 확률을 뚫고 임신이 된 경우였는데요. 병원에서 12주라는 결과를 받아들었고 놀랍게 찾아와준 이 생명을 저버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엄청 놀라시면서도 우선 축하부터 해주셨습니다. 아가씨 집안에서 드자하니 반대를 좀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됐으니 무조건 둘이 결혼해야죠. 우리는 처음부터 둘이 결혼하는 걸 찬성했어. 지금 이런 말을 남기는 게 모양새는 좋지 않지만 내가 그래도 아가씨한테 이 말을 미리 남기고 싶어요. 살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이 분명히 생길 테고 둘이 싸우기도 하겠지만 동훈이가 뭘 어떻게 하든 우린 동훈이 편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줄 거고 지지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씨도 이 점을 살면서 유념해뒀으면 좋겠네.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오빠는 자기 식구들에게 전적으로 응원받는 것 같아서 좀 부럽네요. 시작은 비록 다사다난했지만 결혼해서 잘 살겠습니다. 엄마 말씀에 아내가 동조를 하며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반면 처가 쪽은 뒤집어졌어요. 차마 저에게 그 정도 수준으로 대놓고 힐난을 안 하셔서 그렇지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께서 절 대하시는 정도만 보면 못 배워먹은 집안에서 넉넉하지 못하게 자란 놈이 천박한 방법으로 결혼하려고 드는 게 아니 꼽다고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장인어른은 저를 무척 못마땅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제 아이를 가진 아내하고 결혼하니까 이제는 아무렴 어떤가 싶었습니다. 우리 박서방은 의사라서 머리도 좋고 능력도 좋고 거기에 씀씀이까지 좋아서 결혼하면서 집장만을 떡하니 해왔어. 내가 우리 박서방만 생각하면 기가 살아서 어깨에 힘이 절로 들어가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질을 하고 싶어져서 입이 근질근질해. 근데 자네는 우리가 주문한 적도 없는 손주를 장만해서 우리 집안에 떡하니 들어오는구만. 내가 차마 낯이 팔려서 아무한테도 이런 얘기를 못하겠어. 자네 아주 대단하구만. 아주 대단해. 저도 손주를 이렇게 일찍 이런 식으로 안겨드릴 생각은 맹세코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됐으니 좋은 아빠 그리고 좋은 사위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아이고야, 말이나 못하면. 내가 가장 분한 게 뭔 줄 알아? 이렇게 분한데 그럼에도 자네를 사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작금의 상황이야. 결혼식을 목전에 뒀을 때 인사차 처가에 방문했다가 저는 장인어른께 붙잡혀 된통 설교를 들었습니다. 별거를 하시기 때문에 따로 사시는 분이건만 저의 방문 소식에 굳이 발걸음을 하셨죠. 그런데 손에 뭘 들고 오셨어요? 나무 막대기였는데 아주 오래된 회초리라고 하셨습니다. 처형도 아내도 어렸을 적에 저 회초리에 손바닥이며 종아리며 많이 맞으며 큰 모양이었죠. 그런 회초리를 제 눈앞에 들이미신 장인어른께서는 그걸로 바닥을 연신 내리치며 저에게 연거푸 설교를 늘어놓으셨고 무념무상으로 그냥 들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종국에 딱 한마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네는 처음부터 느꼈지만 도통 기가 죽는 법이 없네. 지금도 내가 벽을 보고 일장연설하는 기분이었어. 표정이 무척 떨떠름해 보이셔서 제가 되려 민망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속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제 덤덤한 태도로 드러난 모양이었어요. 절대 장인어른과 기싸움을 할 요량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은 아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 올렸어요. 그리고 신혼집은 장모님의 사촌 되시는 분께서 사시던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분께서 사정이 있어서 제주도에 들어가셨는데 그래도 육지에 거처를 남겨둬야 한다고 해서 집 처분을 안 하셨거든요. 그 집에서 저희 부부가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직장과 위치가 가까워 좋았죠. 결혼하고 나서는 직후부터 정말 정신없는 1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직장에서도 큰 변동이 생겨서 업무를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새로 익혀야 했고 아내의 출산도 있었으니까요. 정말 건강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제 아들을 처음 봤을 때 제가 눈물이 절로 났어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정말 제가 봐도 아내의 얼굴은 없고 아이에게서 제 이목구비가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해 눈을 뗄 수가 없었죠. 여보가 아이를 너무 예뻐하고 잘 봐줘서 다행이야. 내가 복직하고 난 이유가 걱정이었는데 여보가 있으니까 믿을 수가 있네. 아버님 어머님은 멀리 사시고 우리 아빠한테 부탁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우리 엄마는 허리 디스크 도지셨고 진짜 막막했는데 여보 하나로 든든해졌어. 너 아직 복직하려면 꽤 남았으니까 내가 그때까지 열심히 육아하는 법 마스터해볼게. 꽤 남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나 곧 복직할 거야. 바로 다다음 주부터 다시 출근할 거야. 뭐라고? 그렇게 빨리? 최소 한 달은 더 쉬기로 한 거 아니었어? 갑자기 왜 얘기가 그렇게 된 거야? 그건 희망사항이었을 뿐이지 현실하고는 달라. 여기서 더 쉬면 진짜 내 자리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더 쉴 수가 있겠어? 지금까지 이뤄온 것들을 고작 출산 하나로 망가뜨릴 순 없어. 나 보란듯이 직장에서 더욱 탄탄대로 달릴 거니까 여보 기대해도 좋아. 아내가 신이 나서 눈을 반짝 빛내는데 저는 그 앞에서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일찍 복직하기로 했으면 그렇다고 저에게 미리 말을 해줄 순 없었던 걸까요? 저에게 상의도 하지 않고 대뜸 통보를 하는 것에 어안이 벙벙했네요. 저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건만 아내는 제가 휴직계를 내든지 아니면 아이를 봐줄 사람을 고용해서 맡기든지 하여간 저보고 알아서 하라며 자기는 빠졌습니다. 힘든 임신기간을 보내고 고통스러운 출산을 겪었으니 이후의 일은 모두 제 몫이라는 격이었네요. 고민하던 저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제 아이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않고 제가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컸고요. 직장에서 자꾸 자잘한 트러블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업무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아내는 흔쾌히 환영했어요. 나 솔직히 집안일하는 게 너무 적성에 안 맞고 귀찮더라고. 근데 여보가 육아 살림 다 해주면 나야 좋지? 어차피 내가 여보보다 돈도 더 잘 벌잖아. 맞벌이 하다가 외벌이 하는 건 타격이 크긴 하겠지만 우리 아직 둘 다 젊으니까 그건 아이가 걷고 뛰고 다 할 때가 돼서 다시 생각해보자. 네가 집안일 하기 싫어한다는 인상을 받긴 했는데 그게 진짜였구나. 그래 알았어. 내가 앞으로 아이 보면서 집안 살림 할 테니까 우리 파이팅하자. 저는 제 인생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곤 예상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심경이 복잡하기도 했지만 아이만 보면 머릿속에 모든 상념이 싹 거쳤어요. 육아라는 거 정말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자동으로 존경하게 될 만큼 엄청난 것이더군요. 저는 일주일에 한 차례 저희 엄마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도우미 같은 거 안 쓰고 스스로 해내 보이겠다는 오기까지 겹치는 바람에 완전히 체력이 바닥나도록 아이를 돌보고 집안 살림하며 지냈습니다. 왜 그렇게 빨래거리는 많고 금방 밥 되는 돌아오는지, 그리고 아이는 왜 그렇게 잠이 금방 깨고 울며 보채는 건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는데요. 주말 같은 때나 잠깐 아이를 보시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는 제 고충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민준이 어쩜 이렇게 빵긋빵긋 잘 웃을까? 난 얘처럼 순한 애는 본 적이 없어. 김서방, 자네 정말 땡 잡았어. 자기보다 잘난 마누라 둬서 바깥일 힘들게 안 하고 편하게 집에 들어앉아 있는 남자가 몇이나 되겠어? 그리고 애도 이렇게 돌보기 편할 수가 있나? 자네는 전생에 나라를 여러 차례 구한 위인이었나 봐. 장모님께서 요새 저 보실 때마다 그런 말씀 꼭 하시네요. 일 다니는 애엄마는 하루에 8시간 정도 자지만 저는 하루에 6시간도 못 자고 있어요. 그것도 통으로 6시간 자는 건 꿈도 못 꾸고 여러 번에 나눠서 자는 게 그 정도입니다. 아, 설마 지금 힘들다고 유세 떠는 거야? 우리 딸보다 자기가 더 힘들다 뭐 그런 말이야?
아니 김서방은 무슨 남자가 이렇게 쪼잔해? 박서방은 병원에서 퇴근도 못하고 사흘 내내 붙잡혀 있었을 때도 힘들다는 소리를 아주 찍소리도 안 내더만 아유 사람마다 그릇이 다른 걸 내가 이런 식으로 또 알게 됐네. 아니요, 장모님. 제가 힘들다고 그거 알아달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었고요. 그냥 사실 자체를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오해를 산 것 같습니다. 아이고 됐어. 자네 힘들어 죽겠다는 거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면서 장모님께서는 들고 오신 손가방을 애지중지 손으로 쓰다듬으셨는데 그건 처형께서 사주신 거였어요. 저는 여자 명품을 잘 모르는데 아내 말론 그게 엄청 비싼 여자 명품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 거금의 출처는 당연히 의사 형님이셨겠죠. 그러니까 장모님께서는 그 손가방을 이런 때에 쓰다듬으시면서 집에서 아이나 돌보고 살림이나 하며 투덜거리는 저와 묵묵하게 돈을 잘 벌어오는 형님을 비교하고 계셨던 셈이었죠.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가 하루하루 조금씩 커가는 걸 느끼는 보람으로 지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저는 아내에게 섭섭해졌어요. 여보, 애가 하품하는 사진은 왜 그렇게 많이 보냈어? 나 오늘 월요일이라서 오전부터 중요한 회의 있었는데 자꾸 그런 카톡 오니까 집중력 흩어져서 안 좋더라. 중요한 회의였으면 네가 카톡 알림을 꺼놓든가 했어야지. 그리고 한창 예쁠 때 우리 애 사진인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 식으로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어? 한창 예쁘거나 말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여보는 가만 보면 되게 감성적으로 굴더라. 아이가 혼자 뒤집기 한 거 처음 한 번만 신기해하고 축하해줬으면 됐지. 그걸 가지고 2번, 3번씩 난리 브루스를 쳐대니까 솔직히 그때도 좀 짜증나. 나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다가 파김치 돼서 퇴근했는데 그런 나한테 자꾸만 애 보라면서 안겨주고 애한테 있었던 일 별별 내용 다 떠들고 그런 거 나 솔직히 너무 피곤하고 싫어. 그냥 여보가 알아서 아이 돌보고 다 하면 되잖아. 나한테 자꾸 뭔가 나눠주려고 하지 마. 우리 아이야. 너와 나의 아이라고 네가 낳았잖아. 그런데 너 어쩜 이렇게 무정하게 말을 할 수가 있냐? 무슨 남의 아이에 대해 말하듯이 말을 해. 너 애엄마 맞아? 애엄마라고 해서 대단한 모성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건 아니잖아. 나 우리 애 사랑하고 아끼지만 일적으로 성공해서 인정받고 돈 잘 버는 것도 그애 못지않게 중요해. 여보, 한번 생각을 해봐.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돈이 없으면 우리는 백날 첫날 언니랑 형부랑 비교당하면서 살게 되는 거야. 지금 네 말은 결국은 돈 때문에 일에 집중하는 거라는 소리야? 그럴 거면 일 다니지 마. 우리 집에서 내가 그 정도 돈은 매달 받아올 수 있으니까. 속 편한 소리 한다. 나보고 시댁 거덜내는 며느리 되란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정말. 여보가 아이 보고 살림하느라 힘든 거 알겠는데 나한테 스트레스 푸는 건 진짜 사양할게. 제가 뭘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었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그때 자다가 깨서 칭얼거리는 바람에 아내하고 그 대화를 더 못 이었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달려가서 얼른 안고 토닥여주던 저는 아내가 우는 소리 시끄럽다는 듯이 손으로 자기 귀를 막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그래놓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씻으러 가겠다며 욕실로 휙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정말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부부라는 게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맞는 건가 싶고 이런 부부 아래에서 자라날 아이는 행복할까 싶은 의구심이 벌써부터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내하고 정식으로 깊은 대화를 나눠봐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아내가 귀찮아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저하고 길게 대화를 안 나누려 했습니다. 용수는 제 꼴만 우스울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아이를 데리고 처가에 갔다가 형님을 마주쳤습니다. 그 옆에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입이 찢어져라 웃고 계셨죠. 역시 우리 박서방이 의사라 그런지 품격이 남다르구먼. 내가 주변에 자랑할 일화가 또 하나 늘었어. 근데 김서방 자네는 언제 왔나? 저 좀 아까 왔습니다, 장인어른. 들어오면서 인사도 드렸는데요. 그랬나? 전혀 안 들렸는데. 우리 귀염둥이 손주는 건강히 잘 크고 있나? 요새 들어서 유독 잘 먹고 잘 안 자고 활발합니다. 아주 건강해요. 제가 힘없이 웃으면서 아이를 장인어른께 안겨드렸는데 그 모습을 형님께서 피식 웃으며 보셨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아이에게 정신 팔리신 사이 저는 형님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요. 형님께서는 무척 신기한 별종이라도 보듯 저를 훑어보셨습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체력이 좋으니까 아이 보고 살림하고 이러는 게 더 유리할 수는 있겠다. 근데 남자가 돼서 사회적 인정도 없이 그렇게 지내게 되던가요?
나였으면 진짜 좀 쑤셔서 못 견뎠을 것 같은데요. 제 자식에게 좋은 아빠라고 인정받는다면 그걸로 된 거죠. 저는 아무래도 천성부터가 형님 같은 분하고는 다른 듯 싶네요. 네, 그러게요. 전혀 같지 않아 보입니다. 별다른 미천 없이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는 배짱을 부리는 것도 놀랍고,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나 보며 사는 것도 놀랍고, 하여간 내가 여러모로 놀라고 있네요. 참 멋져요. 언중유골이라고 형님께서 저를 얕보시는 것만은 분명히 느껴져서 제가 그때 똑같이 받아쳐줬습니다. 네, 정말 멋진 일상이죠. 가끔 힘들긴 해도 내 새끼 내가 직접 품에 안고 키우며 함께 시간 보내는 게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형님께서는 워낙 공사다망하신 분이라 육아나 살림이나 이런 거 전혀 모르시죠? 가족끼리 아주 끈끈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그러자 형님께서는 한마디도 더 못하고 휙 돌아서시더군요. 저는 유유자적 콧노래나 흥얼거렸죠. 그런데 설마 하니 이런 성격에 제가 폭발하게 되는 일이 생길 거라곤 예상 못했습니다. 때는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전남 여수에 놀러 가셨다가 올라온 직후였어요. 저는 거길 가시는 것도 몰랐는데 뒤늦게 들으니 처형께서 놀러 갔다 오시라고 두 분 숙소를 잡아들인 모양이었습니다. 의사 형님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던 것이었겠죠. 무튼 사이도 썩 안 좋으신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웬일로 두 분이 지방여행을 가셨던 거였는데 별탈 없이 일정을 마무리하신 것에 두 분도 기분이 무척 좋으셨나 봐요. 한턱 쏠 테니까 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수까지 갔는데 게장 전문집을 안 갈 수가 있어야지. 식당에서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나올 때 카운터 옆에 게장을 쫙 진열해놓고 팔길래 냉큼 사왔지. 간장이고 양념이고 맛들이 기똥찬데 특히 양념게장이 아주 맵지도 짜지도 않고 간이 기가 막히더만. 장인어른께서 열변토하시는 걸 보니 그 양념게장이 무척 맛있는 모양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해산물을 그렇게 안 즐기는 터라 게장 맛이라는 것도 잘 모르고 살았는데 그날 처가에 가서 차려진 상에 놓인 게장 접시를 보니 맛있는 모양새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형님께서는 갑자기 병원에 급한 일이 생기셨다며 조금 늦어지고 계셨습니다. 먼저 자리에 앉으신 처형께서 옅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바쁜 의사는 이래서 안 좋다니까요. 허구한 날 이런 변수가 생겨서 도대체가 정확한 일정을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게 다 큰일 하느라 그런 거지. 많이 배우고 똑똑한 박서방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옳게 주도하고 바꿔나가는 법이니까 우리 박서방만큼은 아니더라도 사람이 평균 수준으로는 배우고 익히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는 집단을 보면 참 한심스럽게 그지없어. 장인어른께서는 전에 없이 허심탄회한 말투로 대답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시든 저는 관여할 바 아니었습니다만 자꾸 제 쪽을 눈짓하면서 말씀을 하시니 자연스레 민망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장인어른의 말씀을 곱씹어보게 됐죠. 장인어른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그 집단이라는 게 어쩐지 저희 집안을 겨냥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자 기분이 급격히 가라앉았죠. 저를 얕보시는 건 애초부터 태도를 그리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골이 나서 무신경하게 넘길 수 있는데 제 가족들을 제 앞에서 직접적으로 건드리시는 거라면 그건 또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그때 얌전히 낮잠에 든 줄 알았던 아이가 갑자기 잠에 깨서 엄청 칭얼거렸어요. 문을 활짝 열어둔 작은 방에 누인 상태였는데 우는 소리가 금세 들렸죠. 그러자마자 아내는 자기 팔꿈치로 옆에 있던 저의 팔을 강하게 찔렀습니다. 아파서 깜짝 놀란 제가 아내를 쳐다보자 저에게 입모양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다른 표현도 없이 그저 가라는 말에 왠지 모를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엔 이런 기분까지 느끼진 않았는데 왜 그럴까 싶은 의문을 가지며 저는 아이에게 가려고 몸을 일으켰어요. 그때 아내가 처형을 향해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딴 건 몰라도 남편 꽉 잡고 사는 여자로 어디 가서 뒤처지진 않아. 내 말에 절대 복종하는 하인 수준인걸? 그 소리를 듣고 좀 어이가 없어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고 말았네요. 처형이 멋쩍은 표정으로 아내에게 말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네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야. 안 그랬다면 절대 불가능했을걸? 역시 남자든 여자든 돈을 벌고 경제력을 유지해야 돼. 그래야 부부 사이에도 어느 한쪽이 초라해지지 않지. 아무래도 한쪽에만 너무 쏠려 있으면 나머지 쪽에 자연스레 을이 되어버리더라. 언니는 을로 지내는 거야? 난 내가 갑인데. 야, 내가 언제 을이라고 했어. 그냥 대체로 그렇다는 거지. 나 절대 을 아니야. 얘가 진짜 사람 성질 건드리네. 돌연 울컥하는 처형을 힐끗하며 저는 아이에게 갔죠.
자매끼리 신경전을 벌이든 말든 상관없었지만 중간에 혹시 제가 끼는 거라면 사양이었습니다. 아이가 품에서 내려놓으려면 자지러지게 울고 그렇다고 금방 자시 잠들지도 않아서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작은 방 안에 서성였어요. 그러다 문득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거실 쪽을 쳐다봤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우는 아이를 달래려고 여기로 빠져나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저 없이 식사를 시작해서 잘만 먹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내만큼은 제게 와서 말을 해줬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인 서운함이 몰려들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저는 하인이기라도 한 건지 만약 남편으로 여기고 대해주는 거라면 식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저를 떠올렸을 테니까요. 다른 분들도 정말 너무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한참 달랜 끝에 식사가 절반 이상 진행된 상태에 이른 밥상 앞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밥부터 한술 입안에 집어넣는 제 눈에 아무도 안 건드렸는지 정갈하게 쌓여있는 양념게장이 보였습니다. 그 그릇에 놓인 건 일부러 아무도 안 건드린 게 분명했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아이를 달래느라 밥을 바로 먹으러 오지 못한 저를 위해 이렇게 둔 것이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다들 나를 이렇게 챙겨주시는구나. 간장보다 양념이 맛있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딱 양념으로 남겨다 주셨네. 감사하게 먹어야겠다. 그런 즐거운 생각을 하며 젓가락으로 양념게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가져가서 맛을 딱 한 번 느끼자마자 불호령을 들었어요. 자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해먹고 있는 거야? 예? 저 양념게장 먹고 있습니다만 뭐가 잘못됐나요? 아니, 잘못됐고 말고 그건 자네가 아니라 우리 박서방한테 줄 몫이야. 일부러 맛있는 걸로 딱 남겨줬는데 그걸 왜 자네가 먹어? 장인어른, 그럼 저는 뭘 먹습니까? 저는 양념게장 하나도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된다기보단 백수 주제에 어디 감히 잘난 의사가 먹을 몫을 가로채냐 이 말이지. 예? 그게 안 된다는 것과 진배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인어른, 제가 왜 백수입니까? 제가 혼자 아이 보고 온갖 집안 살림 다 도맡아서 하는데요. 그걸 바로 백수라고 하는 거야. 나가서 땡전 한 푼 벌기를 해 뭐를 해? 장인어른께서는 예전에 장모님께서 피아노 학원 운영 그만두시고 댁에서 살림만 하시게 됐을 때 그럼 장모님을 백수라고 부르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을 텐데요. 단지 전업주부라고 여기지 않으셨나요? 왜 저는 백수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백수라 할지라도 양념게장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애초에 모르겠네요. 뭐가 어쩌고 저쩌? 자네 아주 정신머리가 이상하게 발려있구만. 영 대화가 잘 통할 것 같지가 않아. 저는 제가 화가 나야 할 상황이라고 여겼는데 장인어른께서는 저보다 더욱 분노가 치미셨나 보더라고요. 목이 벌겋게 달아오르셔서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거실 어딘가에서 그걸 찾아 집어들고 오셨습니다. 바로 회초리였죠. 일찍 식사를 먼저 마치고 관망하고 있던 아내가 골치 아프다는 듯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셨습니다. 그 반응에 저는 아내가 이 어이없는 상황에서 제 편을 들어줄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했죠. 그러자마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간의 나날들이 부질없었다는 생각부터 머릿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저도 이유는 모르겠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야, 웃어? 김서방 자네 정말 좋은 말로 해서는 알아들을 작자가 아니로구만. 내가 진작에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알아봤지. 백수 주제에 이렇게까지 뻔뻔하고 당당한 것도 사실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이게 어디 일반적인 철면피의 범주야? 장인어른, 자꾸 백수 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장인어른 기준에서는 제가 백수가 맞는 모양인데 듣는 백수 기분 나빠집니다. 뭐야? 아니 어쩌다 우리 작은 딸이 이런 경우 없는 놈팡이한테 잘못 낚여서 애 낳고 살고 있는 건지 아주 내가 복장이 뒤집혀서 죽을 노릇이야. 남의 딸 죽도록 고생시키면서 자기는 혼자 판판히 백수로 놀고 지내다니. 김서방, 자네는 땡전 한 푼 안 벌어오는 주제에 양심이라는 것마저 없어? 왜 저를 땡전 한 푼 안 벌어오는 사람으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맹세코 단 한 번도 없는데 말이죠. 제가 비록 장인어른 기준의 백수일진 몰라도 제 앞으로 된 건물만 3채라서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웬만한 월급쟁이들, 아니 그 어떤 의사든 전문직이든 제가 다달이 받는 금액보다 더 벌진 못할 텐데요. 아주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건 사례가 들린 아내의 기침 소리였죠. 놀라서 침을 잘못 삼킨 모양이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드디어 도착하신 대단한 의사 형님의 소리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뭔가 굉장히 묘하게 느껴지는 분위기에 놀란 형님께서는 두 눈만 어리둥절하게 뜨신 채로 저와 장인어른 쪽을 번갈아 쳐다보시더군요. 장인어른과 아내가 거의 동시에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건물만 세 채라니, 자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확실한 얘긴가? 여보, 이게 뭔 소리야? 여보 건물 있었어? 여보 건물주야? 아니지? 그냥 허세로 거짓말한 거지? 너는 내가 허세 딸 사람으로 보여? 내가 허세 부리는 사람이었으면 집에서 아이 보면서 살림하며 지냈을 것 같아? 지금까지 안 밝힌 건 미안하게 됐어. 나도 집안 사정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 정도로만 지금은 변명을 해둘게. 장인어른, 제가 아무래도 남의 딸 죽도록 고생시키는 짓을 그만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도 양심이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쯤에서 결혼생활 접고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눈의 가시가 제 발로 사라져주는 거니까 오늘 장모님하고 두 분이서 축하주라도 한잔하세요. 경악한 형님께서 이게 대체 뭔 일이냐며 처형과 급하게 쑥덕거리셨고, 장모님께서는 거의 귀신이라도 보신 것처럼 창백해진 낯으로 입만 뻐끔거리셨어요. 그리고 장인어른께서는 제게 무어라 말을 하시려다가 갑자기 손으로 뒷목을 잡으셨죠. 그런 자기 부친이 안중에도 없는지 아내는 저만 쳐다보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여보, 나 지금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여보가 건물만 세 채 있는 사람이고 그걸 지금까지 속였고 그리고 나랑 이혼을 하고 싶어해. 내가 이해한 거 맞아?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말도 안 되잖아. 그래, 내 생각에도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게 서로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 너 일적으로 성공하고 인정받는 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앞으로 실컷 해. 내가 아이하고 둘이 사라져 줄게. 뭐? 절대 안 돼. 내 아이야. 여보가 데려가게 할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이혼 안 해주겠다고 하면 어떡할 건데? 그럼 소송으로 가야지. 여태까지 장인어른을 비롯한 처가 식구들이 날 우습게 낮잡아보는 취급했던 것들 카톡 내용만 봐도 충분히 증거가 될 정도니까. 네가 가정은 내팽개치고 밖으로만 돌았던 것들, 그것도 우리 대화가 카톡에 다 남아있어서 내가 증거로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제 말이 떨어진 직후부터는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물론 장인어른까지 제 앞에서 호소를 하셨죠. 잘못했으니 제발 기회를 달라는 거였는데요. 저는 이 소란에 다시 잠에서 깬 아이를 챙겨 안아들고 미련 없이 처가를 나왔습니다. 무조건 이혼할 생각이었는데 아내가 저에게 빌고 또 빌었어요. 학창시절에 너무 엄한 부모님께도 억눌려 살아서 내가 보상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 내 멋대로 반드시 하면서 살아보고 싶다는 욕구가 강했어. 그리고 언니한테 지고 살고 싶지 않다는 경쟁심도 늘 있었고, 내가 성공해서 잘 돼야 한다는 압박이 스스로 강했어. 그 바람에 내가 여보하고 아이를 놓치고 지내왔어. 내가 어리석었고 진짜 잘못했어. 여보, 내가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나 여보 사랑하고 우리 애 눈에 안 보이면 못 살아. 그렇게 중시하는 직장에도 무단결근까지 해가며 눈물로 저에게 비는 아내를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무엇보다 저 역시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내에게 집안 재산을 숨긴 것이나 다름없었으니 어찌 보면 잘못이 하나씩 있는 셈이었습니다. 아이가 자기 엄마를 알아보고 빵시 놓는 모습을 보니 당장 이혼까지는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더군요. 깊은 대화를 나눠본 끝에 저희 부부는 삶의 방향을 정했고 저는 더 이상 처가 식구들을 보지 않으며 살게 됐습니다. 아내 또한 거의 마찬가지네요. 애증덩어리인 자기 식구들을 안 보고 사니까 기분이 묘하고 홀가분하다는 혼잣말을